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155페이지 해사 모형입니다. 자, 해사 모형은 그림에서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LG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인데, 이 회사 모형을 달리 표현하면 연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자, 시어트와 마치. 이 사람들은 아까 사이몬과 마치, 이 만족 모형 있죠? 이거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트와 마치가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제시한 게 이 회사 모형인데, 자, 실제, 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회사 조직은 분업의 원리에 근거해서 하위 부서들이 존재해요, 회사 안에. 예를 들어 뭐 생산부가 있고, 뭐 경리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민원처리부, CS부, 이렇게 하위 부서들이 있죠. 여기서 생산부는 생산부의 목적이 있고, 경리부는 경리부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생산부는 생산부의 목적 달성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고 하고, CS부는 CS부의 목적 달성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조직의 전체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부분적, 국지적 합리성을 통해서 조직 전체 합리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하위 부서들이 이 삼성이라는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부대로, CS부는 CS부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돼. 하지만 완전히 독자적인 건 아니고 삼성이라는 조직의 틀 속에 묶여 있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준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 준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이게 바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155페이지 하단의 줄침 부분, 실제의 조직, 기업은 각 단위 부서별로 준독립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더라, 이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하위 조직들은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전체 합리성을 도모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회사 모형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넘겨보시면, 자, 갈등의 준해결,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자, 지금 생산부의 목적이 다르고 CS부의 목적이 다르죠. 각자가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하위 부서들 간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생산부의 목적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여기에 초점을 둬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불량품이 많아져요. 그럼 누가 피곤해집니까? 고객민원처리부가 피곤해지죠. 이렇게 이제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위 부서들이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삼성이라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러한 갈등은 합리모형에서와 같이 하나의 기준으로 가치를 서열화시켜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해요. 이걸 만약에 완전하게 해결시키려면 두 부서 가운데 어느 한 부서를 없애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그럼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 갈등하는 하위 부서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준해결돼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사이몬 마치가 주장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의 만족 모형을 집단에다가 응용한 게 이 회사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갈등의 준해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이러한 갈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타협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준해결 동그라미 하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이요,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자, 이런 겁니다. 이 삼성이라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그러면 뭐 합리 모형이라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하지만 이 회사라는 조직도 일종의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조직이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 A, 이게 우리 조직이 당장 직면한 문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둬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문제 중심의 탐색이지. 그래서 조직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을 해요. 이러한 과정에서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학습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삼성이라는 조직이 역사가 60년이에요. 그러면 이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했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이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해결책을 갖다 버려요? 아니에요. 이 해결책들이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나 조직의 프로그램 레파토리 또는 SOP에 차곡차곡 쌓여요. 자, 그래서 삼성이라는 조직이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제 중심의 탐색을 했고 그 해결책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구축이 되냐 하면 SOP, 표준 운영 절차. 그래서 삼성이라는 조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 해결의 절차.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 조직이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학습을 한 거야. 학습의 결과로 뭐가 쌓입니까? 지식이 쌓이죠. 그 결과가 바로 SO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운영 절차가 정립이 되면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SOP에 따라서 차곡차곡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고 그 결과로 조직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의 결과로 뭐가 구축이 돼요? 표준 운영 절차 SOP. 방금 언급한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SOP란 두 번째 줄 끝부분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완전히 좌우하는 게 바로 표준 운영 절차 SOP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회사라고 하는 회사라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 이름하여 회사 모형에 대해서 봤고요. 바로 앞에 이제 그림 다시 돌아와 보세요. 155페이지. 이번에는 응집성이 약한 정도의 대학 조직 있죠? 이 대학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돌아오십시오. 156페이지. 쓰레기통. 뭐 쓰레기통, 명칭 그대로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는 뭐가 모입니까? 쓰레기들이 모이죠? 쓰레기들이 체계적으로 모여요? 아니죠. 중구난방 뒤죽박죽되면서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게 쓰레기통이죠.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상태. 요거를 체크하세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 그래요. 무정부 상태, 질서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제 완전한 아나키, 무정부는 아니고요. 학장회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틀은 있어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자,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져요?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 조직.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줄. 이러한 혼란 상태죠. 혼란 상태에서 의사결정은 합리 모형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뭐가 모입니까? 쓰레기들이 체계적으로 모여요? 혼란스럽게 뒤죽박죽 모이죠. 이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뒤죽박죽되다가 우연히 동그라미. 이거 합리적인 거는 합리적인 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우연적인 게 바로 비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은
형태가 없어요. 무형이고 무형 동그라미. 우연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우연적이고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자, 네 가지 체크하세요.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의 기회, 참여자. 여러분들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의사결정의 출발은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되고, 집단적 의사결정이니까 참여하는 참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게 마치 쓰레기통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요.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하고 비슷한 이론입니까? 우리 앞서 봤던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창 모형하고 유사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쓰레기통 모형이 오리지널이에요. 이 쓰레기통 모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킹던이 변형시킨 게 흐름 모형이야. 그래서 이제 킹던의 흐름 모형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자, 계속해서 봅시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성이 극도로 약하죠. 이렇게 극도로 약한 거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 그랬었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 동그라미 하세요.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 예를 들어 학장들이 모여서 뭐 학장회의, 뭐 공대학장, 미대학장, 법대학장, 뭐 사회대학장, 이런 학장들이 모여서 행정학과 교과목을 결정한다. 커리큘럼을 결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대학장, 공대학장은 바람직한 행정학과 교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호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문제성 있는 선호.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불명확한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가 수시적 참여자. 자, 요게 바로 이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 정도로 봐두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이번에는 앨리슨 모형. 여러분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었는데, 이 앨리슨이라는 학자가요, 집단의 특성, 이름하여 응집성, 강, 중, 약을 기준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을 모델 1, 2, 3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설치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 회의를 이제 그 백악관에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자, 백악관에서 뭐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자, 모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름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델 1은 합립 모형이야. 이름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동그라미 하세요. 정부라는 존재가 집단이잖아. 외교부, 국방부, CIA 이렇게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모델 1은 응집성이 극도로 강하다고 봤죠? 응집성이 극도로 강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의 유기체 조직, 즉 하나의 존재야. 응집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의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의 존재가 합리적이기까지도 해. 그래서 이건 뭐 쉽습니다.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응집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의 존재고, 또 그 하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합리적인 행위자더라 이거야.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야. 그러면 우리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설명했던 합리 모형 있죠? 그거를 그냥 집단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즉 국익이라고 하는 목표의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델 2는요. 이름이 조직가정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응집성이 아까 어떻다고 봤습니까? 중간 정도라고 봤죠? 중간 정도? 그래서 자,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연합체더라. 이거 바로 뭡니까? 해사 모형이에요. 똑같아요. 해사 모형이 그대로 모델 2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조직이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로 SOP가 구축이 되죠. 이게 바로 모델 2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모델 3로 갑시다. 모델 3. 모델 3는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관료정치 모형. 자, 여기서는 응집성이 극도로 약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동그라미 극도로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들의 단순 집합이더라. 예를 들어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결정하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행위자고 헌법기관이죠.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들이 다 다르죠. 자, 이렇게 극도로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들의 집합체다 보니까 여기서 의사결정은,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정치적인 메커니즘, 서로 대립 갈등하고 타협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모델 3는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이론의 핵심 내용을 보셨고, 다음 페이지 표가 있으니까 표로 꼭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158페이지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책 결정론, 이 정책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지금까지 봤던 정책 결정론이에요. 자, 이렇게 정책 결정론 마치고 159페이지 정책 집행으로 갑시다. 이 정책 집행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도 많지 않고, 자, 먼저 보실 게 정책 집행론에서는 먼저 보실 게 162페이지로 좀 먼저 갑시다.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책 집행 이론이라고 해서 하단에 고전적 집행론이 있고, 고전적 집행론 동그라미, 현대적 집행론, 현대적 동그라미. 자, 먼저 고전적 집행론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고전행정학이에요. 고전행정학은 뭡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행정관리론이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 근거해서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가 정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행정은 뭐만 하면 된다? 관리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집행만 하면 된다라고 봐요. 이게 바로 고전적인 집행론이야. 그래서 고전적인 집행론은 두 번째 줄 정책 집행이라 동그라미 하시고, 쉽게 말해서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실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적이라는 말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다음에 끊으세요. 을 다음에 정책을 관료제를 통해서, 자, 하향적, 일방적이다라는 말, 그리고 기술적, 비정치적, 기계적이다. 쉽게 말해서 기계적인 실현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집행론에서는 정책 집행 자체를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집행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실현활동이니까. 그래서 고전적인 집행론에서는 정책 집행을 연구를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정책 집행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현대적인 집행론이에요. 현대적 집행론. 그래서 163페이지 하단에 박스 내용 있죠? 자, 프레스만과 윌다우스키 알아두시고, 프레스만과 윌다우스키라는 학자가 1973년도에 쓴 이 집행론,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이 논문이 현대적인 집행 연구의 출발이에요. 출발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집행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뭐냐? 자, 여러분들 60년대 중후반에 그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 때 미국 사회를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의 한 사업의 이름이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오클랜드. 미국에 이제 LA 옆에 오클랜드 시가 있는데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연방정부가 실업자를 구제하는 복지 정책을 표방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했더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이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이 책자가 바로 1973년 임플리멘테이션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집행을 중시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이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정책 때문에 정책 실패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집행상의 요인 때문에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를 가져왔더라 라는 것을 규명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요거는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라는 표현인데, 오클랜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집행 과정에 참여자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참여 기간이. 여러분들 정책이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봤더니 이 오클랜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기관, 뭐 연방정부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이 참여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걸 비토 포인트, 거부점이라 그래요. 거부점이 많아져서 그만큼 순조로운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163페이지 본문 좀 보세요. 2번.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고전적인 집행가는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의 실패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고전적인 집행은 집행 자체를 연구 안 하고 정책에서만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세 번째 줄, 자, 여기 체크 좀 해보세요. 정책 실패 원인 동그라미. 그리고 정책 자체의 문제 동그라미.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동그라미. 그럼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요. 이제 연구자들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책에서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집행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이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집행상의 요인이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독립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1970년대 이 미국에서 이 현대적인 집행론, 이게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돌아오십시오. 159페이지. 159페이지. 자,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크게 정책 집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둘로 나눠 볼 수 있죠. 고전적인 집행론, 현대적인 집행론. 고전적인 집행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 그래서 정치가 결정한 정책을 뭐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반면 현대적인 집행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자, 현대적인 집행론은요, 이런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결정을 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그런 다음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관료들, 집행자들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라는 게 단순한 기계적 실현 활동이 아니라, 체크하세요. 집행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동일성을 갖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집행하는 게 단순한 기계적 실현 활동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뭐가 개입해요? 뭐가 개입하겠어요? 정치가 개입하죠. 그래서 이제 보다 유리한 결정이 되도록 이해관계가 개입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조정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타협 조정에 의해서 새롭게 정책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집행이 거꾸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결정하고 집행이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159페이지 로마자 2번은 중요합니다. 집행에서 정책 집행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예요.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 자, 줄 치세요. 정책 결정자가 있고 정책 집행자가 있겠죠?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의 권한 배분 동그라미. 여러분, 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정자, 예를 들어, 자, 의회가 입법부가 정책 결정자입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집행자예요. 자,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정책 결정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뭐예요? 집행자죠? 그죠? 또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정책 결정자라면 이제 지방정부나 주정부는 일종의 집행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누가 결정자가 집행자보다 우위에 있지. 권한이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집행자가요 결정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권한 배분의 유형을 기준으로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이라고도 해요. 총 5가지 모형을 제시합니다. 일단 자,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고, 지, 협, 그 다음에 죄, 관, 고지, 협재관.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1번 고는 뭐예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 2번 지는 지시적 위인가형. 3번 협은 협상형. 4번 재는 재량적 실현가형이죠. 5번 관은 관료적 기업가형이죠. 그래서 고지, 협재, 관 5가지. 자, 여기서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권한이 점점 커지냐면 집행자의 권한이 커져요. 그래서 뭐 고는 고전적 기술관료형인데 바로 고전 모형이지. 결정자가 우위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결정하면 이제 자, 결정자가 있고 집행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 간의 권한 배분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자, 뒤로 갈수록 점점 누구의 권한이 커집니까? 집행자의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 같은 경우는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결정자가 어때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집행자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지식으로 전문성으로 무장해서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라는 유형이지.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일단은 건 꼭 알아두시고, 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